검은 먹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뒤덮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번개가 맹렬하게 내리꽂히며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것이라는 밖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서연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녀의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이정숙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녀의 입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이 이 집안에서 겪은 것은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대우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노동과 인내뿐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정숙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년이 감히 내 보석함에 손을 대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천한 버릇을 여지껏 못 고치고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갈라져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고, 이정숙이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가정부와 짜고 꾸민 비열한 연극임을 서연은 알고 있었지만, 이 집안에서 그녀의 변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어 부인하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손찌검과 더 큰 고함뿐이었기에 서연은 침묵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무거운 구두소리와 함께 그녀의 남편 강한그룹의 장남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찰나의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눈빛은 밖의 빗줄기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과 뺨을 맞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서연에게 민호는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저 어머니의 권력 아래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비겁한 위선자에 불과했다. 민호는 서연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발치에 툭 던지며 잔인한 침묵을 깼다. 대어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도장 찍어.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이조차 갖지 못하는 불임이라니 더는 봐줄 수가 없군. 강민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꽂혔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불임이라는 진단은 조작된 것이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 또한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민호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서연을 버리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지난 3년간 자신이 지키려 애썼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정숙 여사는 아들의 행동에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봉투를 서연 쪽으로 던졌다.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방, 전부 우리 강한그룹의 돈으로 산 것들이니 빈몸으로 나가는 게 도리겠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차비 정도는 쥐어주는 거다. 돈 봉투는 서연의 발끝에 닿았다가 힘없이 쓰러졌고, 그것은 서연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위였다.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돈 봉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일렁이고 있었다. 강민호 씨, 그리고 어머님,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나가는 건 제 발로 나가는 것이지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방역에 이정숙과 강민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서연은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낡은 트렁크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은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등 뒤에서 주제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라는 이정숙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질 뿐이었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마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서연의 온몸을 순식간에 적셨고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부어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비틀거리지 않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화려한 청담동의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고 쇼윈도 안의 마네킹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모든 풍경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아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으며 자신의 내면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들이치는 빗줄기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고아원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 그녀에게는 친동생보다 더 끈끈한 5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다. 그녀가 강민호와 결혼을 결심하면서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가기 위해 동생들과의 인연을 억지로 끊고 숨어 지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비참한 배신과 버림받은 뿐이었다. 지어연은 트렁크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5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구형 폴더폰이 들어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배경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와 5명의 소년들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서연은 단축키 1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숨소리마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착한 누나가 되지 않기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누나 정말 서연 누나야.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놀라움은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김도진의 목소리였다. 항상 냉철하고 기계 같기로 소문난 그가 누나의 전화 한 통에 아이처럼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연락을 기다려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서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빗물에 젖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도진아, 나야, 누나, 지금 너무 춥고 힘들어. 데리러 와줄 수 있느냐?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급박한 외침들이 들려왔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멍하니 빗속에 허공을 응시했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그녀의 동생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이 세상 밖으로 나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이 깨운 것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녀를 짓밟은 강한 그룹과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는 회의 중이던 김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의 표정은 그곳에 있던 임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4명의 형제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누나를 찾았다. 지금 당장 위치 추적해서 내가 가는 곳으로 전원 집합시켜. 1분 1초라도 늦는 놈은 죽일 줄 알아.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대한민국 재계, IT 언론, 그리고 뒷골목을 지배하는 5명의 왕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곧이어 맹수들의 포효와도 같은 엔진 소리로 뒤덮일 예정이었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 서연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 속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울보였던 도진이 장난꾸러기였던 태양이 과묵했던 간구 똑똑했던 지훈이, 그리고 늘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현이까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아니었고 그녀 또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누나가 아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의식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 사이로 낮게 깔리는 묵직한 배기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굉음은 점점 커지며 정류장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다가왔고 곧이어 어둠을 찢고 나타난 5대의 최고급 세단과 스포츠카들이 정류장 앞을 에워싸며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빗속으로 뛰어나온 5명의 남자들은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이었지만 비를 맞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서연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벤치에 앉아 떨고 있는 작고 초라한 여인, 그들의 세상 전부인 누나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적막했던 버스 정류장 주변은 순식간에 거대한 엔진 소리로 뒤덮였다.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5대의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급 세단과 스포츠카들이었으며 그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를 비롯한 명차들이 좁은 도로를 점령하며 서연이 앉아있는 벤치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방어벽을 구축하듯 멈춰 섰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며 튀어나온 5명의 남자들은 우산을 챙길 겨를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들의 값비싼 수트가 젖어 들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질주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CEO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잃어버린 누이를 다시 찾은 간절함과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서연에게 도달한 사람은 금융계의 황제라 불리는 김도진이었고 그는 벤치에 웅크린 서연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본 도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며 목이 메어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누나,
도대체 누가 누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늦어서, 내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천하의 김도진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오열하는 모습은 뒤따라온 다른 형제들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IT 업계를 지배하는 천재 해커이자 CEO인 이현은 서연의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하며 차갑게 분노를 삼켰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혈한인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누나, 이제 괜찮아. 우리가 왔어. 다시는 누구도 누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빗소리조차 잠재울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의 손목에 난 멍 자국을 보며 이 상처를 입힌 자들의 데이터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미다스의 손 박태양과 건설 및 뒷골목의 지배자 최강우, 그리고 법조계와 의료계를 아우르는 정지훈은 역시 서연의 주변을 에워싸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명의 거물들이 낡고 더러운 버스 정류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여인을 올려다보는 광경은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다. 그들에게 서연은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고아원 시절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보호자이자 어머니였고 그들의 여왕이었다. 박태양은 서연의 젖은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며 흐느꼈고, 최강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 피가 맺힐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정지훈이 서둘러 감정을 추스르고 서연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맥박은 너무나 약했고 천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형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누나 상태가 심각해. 당장 병원이 아니라 내 개인 클리닉이 있는 펜트하우스로 가야 해. 지훈의 다급한 외침에 형제들은 정신을 차렸고 최강우가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간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누나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간구는 서연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고 나머지 형제들도 각자의 차에 올라타며 신속하게 대형을 갖췄다. 차량 행렬은 빗속을 뚫고 한남동의 최고급 주거단지인 더 힐,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그들의 이동 경로는 이현의 조작으로 인해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 거침없이 뚫려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따뜻한 히터 바람과 간구의 천 덕분에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걱정스런 표정의 동생들을 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강구야, 나 정말 괜찮아. 너희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서연의 힘없는 목소리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도진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페라니 누나는 우리의 생명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5명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 장비가 갖춰진 VIP 룸으로 서연을 옮겼고 정지훈은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링거를 연결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침대에 눕혀진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방 안에는 5 형제가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연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며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개자식들이 누나 몸 상태가 엉망이야. 영양실조, 만성적인 스트레스성 위염, 그리고 팔과 다리에 오래된 타박상 흔적이 있어.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지훈의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형제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특히 서연의 이혼 사유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불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나의 자궁은 지극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왔을 뿐이지 아이를 못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 놈들이 누나를 쫓아내려고 진단서까지 조작한 게 분명해. 이 사실은 형제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박태양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강한 그룹 강민호, 그리고 그 마녀 같은 시어머니 이정숙.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 설아연은 링거를 맞으며 조금 기운을 차렸고 동생들에게 지난 3년간 겪었던 일들을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 남편에 외도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오늘 밤의 일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생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김도진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나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될게. 누나를 울린 그 집안, 그 회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서 누나 발밑에 꿀려줄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우리의 맹세야. 서연이 약기운에 취해 잠이 들자 5 형제는 거실로 나와 위스키 잔을 채우며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김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한 그룹 자금줄부터 말려 죽인다. 내일부터 당장 놈들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압박해. 금융계의 제왕다운 잔혹한 선전포고였다. 이어 이현이 노트북을 열며 차갑게 덧붙였다. 난 놈들의 서버를 털어서 이중장부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강민호의 더러운 사생활 파일들을 모조리 찾아낼게. 놈들이 숨쉬는 공기마저 감시할 거야.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이미 강한 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있었다. 박태양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잔을 비우며 으르렁거렸다. 언론과 여론은 내가 맡아. 강민호가 밖에서 싸지른 추잡한 짓거리들, 시어머니의 갑질 전부 세상에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줄게. 놈들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만들 거야. 최강우는 말없이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법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처리하지. 놈들이 고용한 깡패 새끼들이나 뒤봐주는 세력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정리 들어간다. 누나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몸으로 가르쳐주지. 그의 말에는 피비린내, 나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지훈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놈들의 숨통을 조일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 상해죄, 그리고 의료법 위반까지. 대한민국 법전에 있는 모든 죄목을 들이대서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리고 강한 병원, 그곳의 비리도 내 손안에 있어. 5명의 왕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강한 그룹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들의 계획에는 자비란 없었고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동생들이 마련해준 안전한 성체 안에서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잠든 방문 앞을 지키는 5 형제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마치 그녀를 수호하는 5마리의 용과 같았다. 이제 날이 밝으면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한 여자를 버린 대가로 거대 기업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뽑혔고 그 끝은 정확하게 강한 그룹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잠에서 깬 서연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실의 불빛과 동생들의 낮은 대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가족의 소리였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퉁퉁 붓고 상처 입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의 눈빛.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너희들이 내게 준 고통, 이 아이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어. 기다려, 강민호, 이정숙.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아침 햇살이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한서연이 눈을 떴을 때 느낀 것은 눈부심보다 낯선 평온함이었다. 최고급 거위털 침구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기는 지난 3년간 시댁의 차가운 쪽방에서 맡았던 곰팡내와는 천지 차이였다. 서연은 잠시 천장을 응시하며 이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곧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들어온 메이드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자 현실임을 자각했다. 그녀의 침대맡에는 이미 정지훈이 처방한 약과 영양제, 그리고 따뜻한 허브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세심한 배려에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이곳은 지옥 같았던 강한그룹의 저택과는 달리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드는 안전한 성격이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풍기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서연의 후각을 자극했고 주방에서는 의외의 인물인 최강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를 하고 있었다. 뒷골목을 지배하는 거친 사내인 그가 누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광경이었다. 식탁에는 이미 김도진과 이현, 박태양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서연이 나타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누나 속은 좀 어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전복죽 끓였어. 어서 와서 앉아. 간구에 투박하지만 다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아침 식사였다. 같은 시각 강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임원들의 고함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시장 바닥을 방불케 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한그룹의 주가가 원인 불명의 대량 매도세에 밀려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면에 뜬 주가 그래프는 붉은색 마이너스 수치로 도배되어 있었고 시가총액이 불과 1시간 만에 수천억 원이나 증발해버린 상황이었다. 강민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장난질을 치는 건지 당장 알아내 방어 매수하라고 재무팀에 연락해. 하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터진 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민호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와는 대조적으로 여의도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김도진의 집무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는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무선 이어폰으로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강한그룹의 자금줄이 하나씩 끊겨나갔다. 지금이야. 2차 공매도 물량 쏟아부어. 그리고 채권단에 연락해서 강한그룹에 당이 부채 상환 연장을 거부하라고 압박 넣어. 도진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가 설계한 금융덫은 너무나 정교해서 강민호 같은 무능한 경영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한편 강한그룹의 기술연구소에서도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핵심 신제품의 설계 도면과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보안팀이 황급히 로그 기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시스템은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화면에는 조롱하는 듯한 픽셀 아트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현은 자신의 랩탑 앞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화면에는 강한그룹의 1급 기밀 문서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보안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누나가 고생한 게 억울할 지경이네. 이 데이터들 경쟁사에 넘기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어.
이현의 손끝에서 강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강한 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주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기 시작했다.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자 공장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고, 이는 강한 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 모든 것은 박태양과 최강우가 뒤에서 손을 쓴 결과였는데, 그들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약점을 주고 흔들어 강한 그룹을 고립시켰다. 강민호는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의 비서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계속해서 보고서를 들이밀었다. 사장님, 제2물산에서도 공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거래를 끊겠다고 합니다. 집에 있던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 또한 이 난리통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녀가 즐겨 찾던 백화점 VIP 룸에서 결제가 거부되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내민 블랙카드는 도난 분실 혹은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고, 점원들의 수군거림 속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매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며느리가 나간 뒤 재수가 없다며 서연을 저주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말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가정부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렸다. 재무팀장 오라고 해.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카드가 막혀. 강민호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저택을 울렸다. 저녁이 되자 펜트하우스에 워룸이라 불리는 서재에 모인 5 형제는 서연에게 오늘의 전과를 보고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강한 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마비된 생산 라인 현황이 띄워져 있었고, 서연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도준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누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놈들의 자금 흐름을 막았고 내일이면 부도 위기설이 기사화될 거야. 강민호는 지금쯤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걸. 서연은 화면 속의 붉은 숫자들이 마치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핏빛 눈물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는 강민호와 내연녀의 미루의 사진들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다. 박태양이 준비한 다음 단계의 무기였다. 이걸 터뜨리면 강민호는 사회적으로 끝장이야. 하지만 누나 결정은 누나가 해. 우리는 누나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놈들을 무너뜨릴 거니까. 태양의 말에 서연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불쾌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동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놈들이 더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 서연의 냉정한 판단에 형제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녀는 고아원 시절 동생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 싸우던 그 강인한 누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역시 우리 누나야. 고통을 주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 강민호가 숨 쉴 구멍을 조금 열어뒀다가 희망을 가질 때쯤 목을 조르는 게 더 잔인하지. 그들의 계획은 서연의 의지에 따라 수정되었고, 복수의 시나리오는 더욱 치밀하고 잔혹하게 다듬어졌다. 그 시각 강민호는 강남의 고급배서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시며 현실 도피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폭락 사태를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이라 애써 위로하며 내연녀의 허벅지를 더듬으며 낄낄거렸다. 걱정 마. 우리 강한 그룹이 하루아침에 망할 회사가 아니야. 내일이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도와주실 거고 주가도 다시 오를 거야. 내연녀는 그의 말에 맞장구치며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지만
그녀의 눈은 민호 몰래 휴대폰으로 주식 뉴스를 검색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등 뒤에 칼이 꽂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술기운에 취해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낙관과는 달리 밤 11시가 넘어가자 그의 휴대폰으로 주거래 은행장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라면 굽신거렸을 은행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통보 내용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본점 심사부 결정으로 귀사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만기 도래하는 3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시면 부도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전화기는 민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멘탈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덜덜 떨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던 서연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위해 켜진 촛불처럼 느껴졌다. 비는 그쳤고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꽉 움켜쥐며 저 아래 어딘가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강민호와 이정숙을 떠올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너희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서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났고 그녀의 등 뒤에는 5명의 제왕들이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스캔들이 인터넷을 강타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는 온통 재벌 3세의 충격적인 사생활. 강한 그룹 갑질, 현대판 신데렐라의 비극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도배되어 있었다. 박태양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자신이 터뜨린 폭탄이 만들어낸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증거들을 하나씩 풀었다. 강민호가 룸살롱에서 여성들과 어울리는 사진이 먼저 공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이정숙 여사가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격렬했는데 평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던 강한 그룹의 위선적인 민낯의 사람들은 분노를 넣어 어머경악을 금치 못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강민호와 이정숙을 비난하는 글들이 초단위로 올라왔고 강한 그룹 본사 앞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태양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유명 유튜버들과 언론사 데스크들에게 추가 제보를 흘려주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강한 그룹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부도덕함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서연은 화면 속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죄인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자신의 편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현은 서연에게 댓글들을 보여주며 싱긋 웃었다. 누나 봐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두 누나를 응원하고 있어. 이제 강민호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할 거야. 서연은 화면 속의 응원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따스한 위로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반면 강한 그룹의 저택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이정숙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그래. 이거 다 조작이야. 당장 변호사 불러서 고소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전국에 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발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호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를 꺼버린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외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회적 지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니듯 강민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뒷골목 조직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이 사태를 주동한 자를 찾아내 손을 봐달라고 의뢰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여자랑 뒤에 있는 놈들 찾아서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 다리 하나쯤 부러뜨려도 상관없어. 이성을 잃은 강민호에게 법이나 도덕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치부를 덮고 복수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얼마나 깊은 늪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호의 은밀한 의뢰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최강우의 정보망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도청 장치를 통해 강민호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강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자식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감히 누나한테 깡패를 붙여 내 구역에서 나랑 숨바꼭질을 하겠다고. 간구는 즉시 자신의 직속 부대인 블랙가드를 소집했고 강민호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움직일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덫을 놓았다. 그는 누나가 머무는 신성한 펜트하우스에 피를 묻힐 생각이 없었기에 놈들을 인적이 드문 폐공장으로 유인하여 지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강민호의 사주를 받은 10여 명의 건달들은 정보원이 알려준 위치인 외곽의 폐공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 한서연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킬킬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겁에 질린 여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붉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의자에 앉아있는 최강우와 수십 명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공장의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건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간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벗어던지며 목을 좌우로 꺾어 뼈소리를 냈다. 어서 와라. 강민호가 보낸 쓰레기들이 너희들이냐. 청소 좀 해야겠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최강우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건달들의 리더를 짓밟았고 그의 부하들 역시 상대가 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간구는 바닥에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비는 리더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싸늘하게 경고했다. 잘 들어. 내 놈들 목숨은 오늘 누나 덕분에 붙여주는 거야. 당장 기어가서 강민호한테 전해. 한 번만 더 작작거리면 그땐 내가 직접 놈의 침실로 찾아가 목을 따버리겠다고. 강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사내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강민호가 보낸 돈가방을 불태워버렸다. 피비린내. 나는 밤에 일이 정리되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도진과 박태양은 서연을 위해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을 집으로 불렀고 다가올 결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으며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푸석했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촌스러운 옷 대신 우아하고 세련된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3년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단장을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5 형제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그녀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고아원 시절의 따뜻한 누나이자 이제는 세상을 호령할 여왕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현은 넋을 잃고 보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무뚝뚝한 강구조차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다. 김도준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워 누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미소로 답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겉보기에는 화려함 그 자체였으나 그 이면에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최근 터진 오너 일가의 추잡한 스캔들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회사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파티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행사였다. 강민호와 이정숙 여사는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로 치장하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경직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초청된 정재계 인사들조차 그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수군거리기 바빴고 파티장 곳곳에서는 강한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샴페인잔과 함께 오가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압도적인 등장이 이루어졌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섬광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5명의 젊은 거물들, 바로 5인의 왕이라 불리는 서연의 동생들이었다. 김도진, 이현, 박태양, 최강우, 정지훈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뉴스 속보감이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중앙에 서 있는 한 명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할 만큼 위험 있고 충격적이었다. 그 여인은 바로 며칠 전 빗속으로 쫓겨났던 한서연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초라함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우아한 자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며 주위의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의 목과 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당당한 눈빛과 기품 있는 걸음걸이였다. 5명의 CEO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마치 기사단처럼 그녀를 호위하는 모습은 그녀가 이 무리의 정점이자 절대적인 존재임을 무언의 압력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행렬을 지켜보았다. 강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고 옆에 있던 이정숙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서연은 늘 고개를 숙이고 주눅 들어있던 순종적인 며느리였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저런 여왕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저게 정말 그 계집애라고. 이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서연이 어떻게 저런 거물들과 함께 그것도 저토록 당당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버린 쓰레기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돌아온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점점 다가오는 서연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서연과 5 형제는 붉은 카펫을 밟으며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 강민호와 이정숙이 서 있는 메인 스테이지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고 웅성거림은 경외감 섞인 탄식으로 바뀌었다. 이정숙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참지 못하고 체면도 잊은 채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쫓겨난 주제에 뻔뻔하게 남의 잔치에 와서 무슨 행패야.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보내는 경멸의 시선이었다. 그 순간 박태양이 앞으로 나서며 이정숙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의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말 조심하시죠, 이정숙 여사님. 지금 당신이 함부로 입을 놀릴 상대가 아닙니다. 이어 김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하객들과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강한그룹의 새로운 대주주이자 우리 5 형제가 목숨 바쳐 모시는 더킹스 컨소시엄의 명예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서연 회장님이십니다. 김도진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순식간에 엄청난 환호와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다. 명예회장, 대주주, 그리고 5 형제의 주인. 이 단어들은 강민호와 이정숙의 고막을 때리며 그들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다. 강민호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이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고아 출신의 천한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을 거느린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반전이었다. 이현은 멍에 있는 강민호에게 다가가 조롱하듯 귓속말을 건넸다. 놀랐어 형이 버린 그 여자가 우리를 키워준 누나야. 형은 복을 발로 걷어차다 못해 지옥문을 스스로 연 거지. 이현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호의 심장에 꽂혔다. 서연은 천천히 강민호 앞으로 다가가 과거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시선을 이제는 자신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지만 뼈가 시린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요? 내 발로 나가는 것이지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말.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던 경고. 서연의 목소리는 우아했으나 그 내용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이 강한 그룹을 인수하러 왔어요. 당신들이 내게 준 모욕과 고통의 값으로 이 회사를 가져가겠어요.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강민호는 꿇어앉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최강우와 경호원들이 그 앞을 가로막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강한그룹의 몰락, 전처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다. 이정숙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정지훈은 냉정하게 그녀의 상태를 일별하며 쇼하지 마시고 일어나시죠. 아직 법정에서 치러야 할 죗값이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일갈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강한 그룹 일가의 처형장이 되어버렸고 하객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에서 승자인 서연에게 줄을 서기 위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을 뒤로하고 5 동생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강인해 보였으며 붉은 카페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강민호는 멀어져가는 서연의 등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오늘 밤 왕관의 주인은 바뀌었고 거짓된 왕족들은 그들의 성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운명에 처했다. 서연과 5 왕들의 복수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랜드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선전포고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강한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 속보로 뒤덮였다. 강한그룹 본사와 강민호의 자택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분노한 주주들, 그리고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강한 그룹 일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어두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청담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의 공포와 혼란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이미 새벽같이 짐을 싸서 도망친 상태였고 넓은 저택에는 헝클어진 머리의 강민호와 넋이 나간 이정숙 여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그들의 죄를 묻는 장송곡처럼 집안을 메아리쳤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술로도 두려움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자신의 구속 수사가 임박했다는 뉴스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구속해. 변호인단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깨진 TV 화면에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이미 그가 고용했던 대형 로펌들은 강한 그룹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였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그의 성은 기초부터 썩어 있었기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강제로 개방되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차가운 표정의 정지훈이 서 있었는데 그는 오늘은 의사가 아닌 서연의 법적 대리인이자 특별검사 자문역 자격으로 그곳에 와 있었다. 지훈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강민호에게 다가가 영장을 눈앞에 들이밀었다. 강민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가정폭력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이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수사관들이 강민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그는 비굴하게 몸부림치며 정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훈아, 아니 처남,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이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가족이었잖아.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친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정지훈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발로 밀어냈다. 누가 내 처남이야. 우리 누나는 너 같은 쓰레기와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누나 이름 올리지 마. 강민호는 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이 소란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이정숙 여사는 아들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달려들어 핸드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곧 여성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 역시 횡령 방조와 탈세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평생을 귀부인으로 살아오며 남들을 짓밟는 것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타인의 힘에 의해 이에 제압당하고 끌려가는 경험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짙은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괴기스럽게 변해 있었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열려진 현관문으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눈부신 흰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저택에 빛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은 전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다. 강민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애원했다. 여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그의 뻔뻔한 애원에 서연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굽어보듯 그를 내려다보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해.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지옥 속에 가둬두고 내 영혼을 갉아먹었어. 내가 아이를 못 갖는다고 거짓말하고 도둑으로 몰아 빗속으로 내쫓을 때 당신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쓰레기였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지. 서연의 선언은 강민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사형 선고였다. 이정숙 여사는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악담을 퍼부었다. 천한 고아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 네가 천벌을 받지 않고 백일 것 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널 저주할 거다. 악에 바친 그녀의 외침에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천벌은 이미 당신들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 더 이상 당신들 집이 아니에요. 강한 그룹의 모든 자산과 이 저택은 오늘부로 압류되어 피해자 보상과 자선재단 설립에 쓰일 겁니다. 서연의 뒤에 서 있던 김도진이 압류 딱지가 붙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평생을 돈과 명예에 집착해온 이정숙에게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때 집행관들이 저택 안의 물건들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정숙이 그토록 아끼던 고가의 도자기 명화. 그리고 수입 가구들의 하나둘씩 붉은 딱지가 붙는 광경은 강한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정숙은 자신의 보물들에 딱지가 붙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정지훈이 잠시 맥을 짚어보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저 쇼크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니 깨어나면 바로 구치소로 이송하겠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들것에 실어 나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적거리며 자신의 보석함을 찾고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모습은 끝까지 추했다. 한편 강민호의 내연녀이자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여자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체포되는 순간 저택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최강우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끌려왔다. 그녀는 강민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강민호가 다 시킨 거예요. 저 남자가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거라고요. 서로를 헐뜯고 배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보다 더 지저분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서연은 그 추태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가벼운 인간들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아파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강민호와 이정숙 그리고 내연녀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빗속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만이 대비되어 느껴질 뿐이었다. 강민호가 경찰차 창문 너머로 마지막까지 서연을 바라보며 무언가 외쳤지만 닫힌 창문은 그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그러나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관계의 완벽한 종말이었다. 악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파멸의 열매를 거두러 떠났다. 다섯 형제는 서연의 뒤에서 말없이 그녀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들은 누나가 이 순간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서연은 뒤를 돌아 든든한 동생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박태양은 엄지를 치켜 세웠고 이현은 눈물을 훔쳤으며 김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강우는 묵묵히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따뜻한 코트를 걸쳐주었다. 고생했어, 누나. 이제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강구의 투박한 위로는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씻어 내려주었다. 서연은 강한 그룹의 저택, 아니 이제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건물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걸어 나오는 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며칠 전의 폭풍우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강한 그룹의 인수 합병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티켓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 고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다. 복수는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완성되는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채 오르기 전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세상의 빛을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5명의 수호신들이 함께할 것이었다. 서연은 차문을 열어주는 김도준의 손을 잡으며 우아하고 당당하게 차에 올랐다. 차량 행렬이 저택을 빠져나가자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은 서연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히 재벌의 몰락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환호가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맞서 승리한 한 여성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한서연 신드롬은 이미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었고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복수의 장은 닫혔고 이제는 치유와 성장의 장이 열릴 차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다. 계절은 어느덧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서울의 하늘은 1년 전 그날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맑고 푸르렀다.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서연재단 빌딩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한서연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 강한 그룹의 사옥이었던 이곳은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적 기업이자 복지재단의 본거지로 탈바꿈하여 이익만을 쫓던 탐욕의 공간에서 나눔과 희망을 생산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서연은 깔끔한 화이트 정장을 입고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으며 1년 전에 위축되고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배달된 경제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한면 하단에는 작게 강민호와 이정숙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횡령과 주가 조작 그리고 각종 비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민호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로 독방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 재벌 3세로 떵떵거리며 살던 그가 좁디좁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썩혀야 한다는 사실은 인과응보의 표본과도 같았다. 이정숙 여사 역시 전 재산이 몰수된 후 충격으로 치매 증상을 보여 요양병원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은 그 기사를 보고도 더 이상 통쾌함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남의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신문을 덮어버렸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이사장님, 이사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말하는 이사님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5 동생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기업을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재단 정기 이사회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명의 거물들이 서로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머리 스타일이 별로네하며 아이들처럼 투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이 등장하자 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기립하여 마치 군대 사열을 하듯 깍듯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김도진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류 뭉치를 내밀며 누나 이번 분기 재단 운영 수익률이 12.5%를 넘었어. 이 수익금 전액을 보육원 퇴소, 아동들의 자립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했어 라고 보고했다. 금융의 귀재인 그가 재단의 자산을 불려주는 덕분에 서연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자선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이현은 자신이 개발한 최신 교육용 태블릿 PC를 들어보이며 이거 전국의 보육원에 무상으로 보급할 거야. 우리 때처럼 정보가 없어서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겠어 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능력은 이제 누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 누나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고 있었다. 박태양은 최근 재단 홍보 영상이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며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거렸다. 누나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어. 제2의 한서연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의 말대로 서연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 리더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다. 최강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건설 쪽에서는 보육원 리모델링 사업 거의 다 끝났어. 낡은 건물들 싹 다 허물고 친환경 자재로 새로 지었으니까 애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보고했다. 과거 주먹을 쓰던 그의 손은 이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짓는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지우는 의료 지원 현황을 보고하며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나가고 있어. 아픈 아이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게 라고 약속했다. 5 동생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서연의 뜻을 받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서연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동생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을 거야. 너희가 나의 빛이고 나의 자랑이야.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천하의 CEO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어리광을 부리는 막내 동생들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서연과 5 형제는 1년 전 그들이 재회했던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다시 모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서연의 생일이자 그들이 다시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넓은 주방에서는 메이드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형제들이 직접 요리를 하느라 난리 법석이 벌어졌다. 요리에 소질이 없는 이현이 파스타면을 태워 먹자 박태양이 잔소리를 퍼부었고 최강우는 묵묵히 스테이크를 굽느라 연기 속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시끌벅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완벽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6명의 가족이 둘러앉자 김도진이 대표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우리의 영원한 여왕님 서연 누나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인연과 사랑을 위하여. 모두가 위하여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고 맑은 종소리 같은 건배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식사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투박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고 맛있었다. 그들은 과거 고아원에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고 성공한 CEO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강우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거 우리 5명이 돈 모아서 준비한 거야.
누나한테 꼭 주고 싶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투박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My Family, My Life라는 문구와 함께 6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를 담은 선물에 서연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며 눈물을 글썽였고 동생들은 그런 누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얘들아. 정말 너무 예쁘다. 평생 뺄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의 말에 정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거 빼면 우리 5명이 쫓아다니면서 다시 끼워줄 거니까 절대 못 빼.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은 남편과 시댁이라는 가짜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진짜 가족은 노력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었음을.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동생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채비를 하자 서연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나갔다. 1년 전 비 오는 밤 절망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아쉬움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김도진은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을 한 번 더 안아주며 속삭였다. 누나 행복해야 해. 누나가 웃어야 우리도 웃을 수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알지. 1초 만에 달려오는 거.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알아. 너희들이 내 뒤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나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녀의 대답은 빈말이 아닌 확신에 찬 진심이었다. 동생들을 모두 보내고 다시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쐬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축복하는 촛불처럼 보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시댁에게 짓밟히고 버려졌던 고아 소녀는 죽고 사랑받는 누나이자 존경받는 리더인 한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흉터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갑옷으로 승화시켰다. 서연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부모님,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고아원 원장님을 떠올렸다.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동생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봄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인생의 향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한서연 그 자체로 온전하며 5 왕들의 영원한 누이이자 자신의 왕관을 스스로 쓴 여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마치 10년 전 동생들과 함께 고아원 마당을 뛰어놀던 그 시절의 소녀처럼 생기 넘쳐 보였다. 현관을 나서자 언제나처럼 5대의 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심플한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최강우가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으며 앉아 있었다. 타시죠, 회장님. 오늘 경호는 제가 맡습니다. 서연은 픽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경호는 무슨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온 거면서. 간구는 씩 웃으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미끄러져 나갔고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한서연과 다섯 형제의 전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피보다 진한 형제아에,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쟁취한 정의의 승리.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나만의 왕관을 되찾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고아 소녀가 겪은 잔혹한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과 5개의 별이 함께 빛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찬란한 해피엔딩의 시작이다.